저는 결혼을 하고 난 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남편과 함께 보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막막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길고 또 한편으로는 짧은 세월이었지요. 누구나 그렇듯 저도 결혼을 하면 조금은 안정된 삶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평범하면서도 고된 나날들의 연속이었고, 동시에 남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웃을 수 있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배경도 화려하지 않았고 학벌도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은 평생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겠구나. 적어도 성실하게 살아갈 사람이라는 믿음을 느꼈습니다. 그 믿음은 결혼 초반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신혼집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집은 20년 가까이 된 작은 빌라였습니다. 세월의 때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욕실 타일도 몇 군데 금이 가 있었지요. 그래도 그 집에 처음 짐을 들여놓던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붙들고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얼굴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가진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이 사람이라면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반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에서 말단으로 일하고 있었고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에서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침마다 허겁지겁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벌써 주방불을 켜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기운이라도 차려야 한다며 된장국을 데우고 밥을 푸고 반찬을 꺼내 놓으면 남편은 늘 고맙다고 말하며 몇 숟가락 대충 떠넣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출근할 때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늘 잡초처럼 억세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온 적 없었던 사람, 그래도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사람,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칭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사에게는 성실한 직원으로, 동료들에게는 은근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집안일과 아이 돌보느라 정신없는 시간에도 남편은 한 번도 투정 섞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본인이 집 밖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동안 제가 집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며 늘 미안함을 먼저 내비쳤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저는 더욱 남편에게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을 더 믿고 더 감싸고 더 함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며 우리는 어느새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밝은 얼굴을 보여주려고 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나가 공을 차주거나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참 잘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아이들은 언제나 현관으로 뛰어나가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다.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성실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과 결혼한 건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출장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출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방 공장이나 거래처를 방문하는 정도였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남편이 일 때문에 잠시 집을 비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해외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달, 두 달, 그리고 더 길게 이어지는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무역회사라는 직업 특성상 외국 바이어와의 만남이 중요하다며 회사에서도 남편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집에 남겨진 제가 조금씩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남편이 출장을 나가고 며칠이 지나면 그 빈 공간의 냉기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도 넓게 느껴지고 잠시 고개를 돌려보면 남편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지어도 식탁에는 저와 아이들만 앉아 있었고 남편의 자리에는 항상 빈 그릇과 수저만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아이들은 어려서 그런지 금방 익숙해졌지만 저는 남편의 부재가 오래될수록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휑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고 참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늘 집 밖에서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이해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자주 집을 비워도 괜찮은 건지 문득문득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출장이 잦아질수록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았고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고 싶다며 시간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는 고마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을 챙기려는 모습이 남편다운 면이라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바람을 피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일에만 몰두했고 가정에 충실했고 저를 아끼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기둥이자 믿음이 가는 한 사람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말, 어른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점점 더 멀리, 더 오래 출장을 다니게 되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그 조짐을 제가 그동안 너무 느긋하게, 너무 천천히 알아챘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던 불안의 그림자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 남편을 완전히 믿던 그날들, 그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순간들이 제겐 너무나 큰 의미였기에 그 시간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뒤이어 찾아올 일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회사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상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출장이 길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제가 걱정할까봐 그곳 생활이 힘들다거나 외롭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 잘 되고 있다며 안심시키려 했고 몸은 피곤해도 마음만큼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이 일을 끝까지 해내고 가정도 지키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 역시 자랑스러워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출장은 해가 갈수록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에 한 번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달 이상 집을 비우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큰 소리를 내며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음이라는 건 참 간사합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응원하면서도 막상 남편이 떠나고 며칠이 지나면 집안이 조금씩 빈집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남편이 없는 저녁 식탁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앉던 자리에 그릇을 치우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두었다가야 마음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늘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외국에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아니 2번, 어쩔 때는 3번까지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의 전화 벨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고여있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 목소리만으로도 저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말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바빠서 연락 못할까봐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는 거라고, 점심시간에 짬이 나면 또 전화할 거라고, 밤늦게 호텔방에 돌아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겠다며 자세히 알려주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성격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꿈에서도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연결고리가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영상 속에서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 마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처럼 반가워했고, 저 역시 남편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날의 피로와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늘 비슷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집을 비워서 당신이 외롭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아이들이 혹시 아버지를 서운해하지는 않는지 늘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거니까 당신이 잘 되는 게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남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더 안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 영상으로 얼굴까지 보여주며 먼 곳에서도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이 제겐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호텔방을 보여주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점심은 무엇을 먹었는지, 출장지의 날씨는 어떤지,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하나하나 얘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멀리 있는 동안에도 가정과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남편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고, 오히려 너무 성실할 정도로 가족을 챙기고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남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표정이 지쳐 있어도 저를 보며 웃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참 애처롭고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가볍게라도 웃어주는 순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남편은 여전히 나와 함께 살고 있구나. 마음만큼은 우리 가족 옆에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출장이 길어져도 저는 남편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기운을 내서 집안을 챙기고 아이들 문제도 혼자 다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부담을 덜고 마음 편하게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니 출장은 어느새 우리 집안의 일상이 되어 있었고, 남편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도 이상하지 않은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스치는 감정이 섭섭함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그저 고마움. 남편이라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가정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저는 제 모든 일상을 조용히 묵직하게 남편에게 기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계속 이어지던 어느 시기부터였습니다. 정확히 언제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변화는 아주 작은 틈처럼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늘 하던 영상통화가 조금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늦은 저녁이라도 꼭 전화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쩔 때는 연락이 오지 않다가 다음날 아침에야 간단한 문자 하나를 남기는 날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출장이 길어지니 바빠진 거겠지. 현지 일정이 바뀌었겠지. 새로운 거래처와 만나느라 늦어졌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이성이 헤아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먼저 반응을 합니다. 몸은 익숙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늘 하던 것들을 잠시 멈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평소처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5번을 넘겨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은 통화를 못 받으면 곧장 메시지를 보내 지금 회의 중이라든지 금방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기다리다 결국 스스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적막한 시간 속에서 문득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연락을 못 받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다며 출장지 사무실에서 중요한 자료를 검토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오니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투에서 어느 정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서운함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는 걸 아니까 차마 불만을 크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저는 나도 모르게 작은 서운함을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기색을 느낀 건지 말끝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기다렸을지 안다며 요즘 업무 강도가 너무 세져서 예전처럼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영상통화도 자주 못해서 미안하다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일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이상 묻는다는 건 도리도 아니었고 저 역시 남편의 고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해해도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통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제가 아주 미세하게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건 영상통화를 할 때도 남편은 카메라를 잠시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동작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호텔 방이 어수선해서 그런 거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란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법입니다. 남편이 변했는가 아니면 상황이 변해가고 있는 것인가. 그때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단 하나 저는 남편이 예전보다 연락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파문이 점점 번져가고 있었지요.
남편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예전처럼 자주 연락을 못해 미안하다고, 당신이 서운해할까봐 더 걱정이라고. 그 말은 참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가 모르는 어떤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출장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의 영상통화 시간을 예전보다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얼굴을 비춰주는 그 몇 분 동안은 비어있는 집안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잠들게 하고 혼자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고요했고 부엌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치며 기온이 조금 내려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젖어있는 손을 급히 닦고 수건으로 정리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의 남편은 어딘가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더 짙게 내려와 있었고 표정도 뭔가 느슨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상태가 걱정돼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묻고 싶었지만 남편이 괜찮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기에 그 말은 겨우 목구멍에서 접어 삼켰습니다. 남편은 방안이 어수선하다며 카메라 각도를 계속 바꿨습니다. 방 전체가 보이지 않도록 늘 창가 쪽만 비춰지는 구도였습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그 동작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화면 밖에서 옷가방이 쓸리는 소리처럼 가벼운 물건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조심스럽게 묻고 싶었지만 그동안 수차례 바빠 보이는 남편을 봐왔기에 괜한 걱정을 얹지 않으려고 말끝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업무 이야기와 외국 바이어와의 미팅 일정 등을 말했지만 어딘가 집중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카메라 프레임도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밖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낯선 억양,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 그러나 어딘가 친근하게 들릴 정도로 자연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남편과 같은 공간을 함께 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보기에도 너무도 티가 났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렸고 손이 서둘러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남편이 한국인 동료와 통화할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말투, 절대 할 일이 없는 반응, 그 단어 속에 담긴 당황, 그 말투 속에 드러난 누군가와의 친밀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카메라를 급히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영상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고 아까까지 따뜻하게 느껴졌던 집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순간 저는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믿어온 그 모든 신뢰가 조용히 아주 가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도, 아무리 업무로 정신이 없다 해도 지금의 남편은 분명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변화는 느린 속도로 그러나 분명히 제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을 향한 의심이라는 감정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막 태동하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순간적인 착각일 거라고, 피곤해서 오해했을 거라고 억지로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조절한다고 해서 가라앉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질 때면 그날 영상 통화에서 들렸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화면 저편 남편이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울렸습니다. 그 공기와 붙어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었던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해버린 걸 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누군가에게 방해받았을 때의 당황이 아니라 숨기던 게 드러난 사람의 두려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누울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눈만 껌뻑이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머릿속은 끝없이 떠오르는 장면들로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카메라를 급히 내리던 모습, 여자의 목소리, 영상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내 귓가를 때리듯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상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다시 덮었다가 또 벗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의 찬 공기조차 저를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황급함, 그 모든 것이 하루 동안 쌓인 집안일의 피로보다 훨씬 무겁고 견디기 힘든 형태로 제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억지로 말했습니다. 아마 동료였겠지. 아마 호텔에서 우연히 스친 직원이었겠지. 아마 지나가다가 소리가 섞여 들어갔겠지. 정신없이 그런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남편은 확실히 평소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아이들이 일어나고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와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게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면서도 숨을 쉬는 것조차 다시 생각해야 할 만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해볼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감정으로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섭섭함보다 무서웠던 건 혹시라도 남편이 제가 상상하는 그대로의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전날보다 더 심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는 순간 남편과 나눈 마지막 영상 통화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작게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설마 그 단어 하나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단어 속에는 두려움, 불안, 배신감, 혼란, 그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서 시작된 의심이 아무리 애써 눌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남편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가장 먼저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한 채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영상 통화를 대하는 마음이 예전과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다시 들릴지도 모를 그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의심은 이미 제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전화를 할 때면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작은 소리 하나, 화면 주변의 그림자 하나까지도 저는 놓치지 않으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더 힘들게 했지만 그만큼 제 마음속 불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 불안은 다시 한번 저를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남편이 영상통화를 걸어온 시각은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으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받지 않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손끝을 떨며 통화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을 때 남편은 호텔방의 일부분만 보여주었습니다. 창가도 아니었고 침대도 아니었고 마치 의도적으로 어두운 벽만 비추는 것처럼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예전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바빴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몸이 으슬으슬 감기기까지 한다며 대화를 짧게 끝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남편의 얼굴보다 그 뒤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중간중간 마치 누군가 급히 숨을 참는 듯한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발자국처럼 느껴지는 미묘한 진동이 화면 밖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이 카메라를 조금 아래로 내리는 찰나의 순간 한 사람의 실루엣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 보았습니다. 그 실루엣이 남편이 있는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급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손은 또다시 영상통화 화면을 가리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카메라 너머로 여자의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단 한 번, 아주 짧게. 그 소리는 제가 어떤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카메라를 급히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들린 남편의 단 한마디. 잠깐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에는 숨기려는 마음, 덮으려는 마음, 당황한 감정이 알아듣기 쉬울 정도로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너무 무겁고 답답해져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머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을 그저 바빠서 그렇다고 이해하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조용히 제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의심만으로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말만 듣고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가슴속에서만 맴돌던 생각을 마침내 결심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조사해야 한다. 그 사람이 외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든 채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입술 사이로 결심이 흘러나왔습니다. 탐정을 찾아가야겠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지도 않은 혼잣말이었지만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영상통화 이후 저는 더는 머릿속에서 밀려오는 의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은 부풀린 풍선처럼 터지기 직전까지 있었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밤에 잠들기 위해 누워도
마음은 온통 남편의 행동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의무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외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모르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제 마음은 끝없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가까운 탐정업체를 찾아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시설이 좋은 곳, 평판이 좋은 곳,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 관련 조사가 가능한 업체를 여러 번 확인해가며 찾았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보다 마음속 다짐이 더 강했습니다. 업체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제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조용했고 책상에 앉아 있는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보며 조용히 일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대려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불안과 긴장,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 번에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자 탐정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의뢰하고 싶은지 하나씩 이야기해 달라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남편의 출장 상황, 점점 줄어든 연락, 낯선 여자의 목소리, 급히 끊긴 영상통화, 그리고 최근 남편이 보였던 기묘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여러 번 떨렸습니다. 말하다가 울컥할 것 같아 잠시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제 말을 자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탐정은 손가락을 엮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외국에 있는 동안의 사생활을 조사하려면 조사 범위가 넓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내 사건이 아니라 외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임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아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제 결혼 생활,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남편의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은 저한테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걸, 저는 손을 조용히 모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 단단하게 굳은 의지가 한마디로 흘러나왔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는 울음 섞인 떨림도 분노도 당황도 아닌 오직 결심만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탐정은 제 표정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임비가 비싸더라도 해외 조사는 즉시 준비를 해야 하며 시간이 지체되면 남편의 행적을 추적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그러더니 서류처를 정리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일 첫 비행기로 남편이 있는 그 나라로 나가겠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심장은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다시 뛰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기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제가 움직였다는 사실, 내가 더는 두려움 속에서 가만히 서 있지만은 않겠다는 사실이 가슴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젠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선명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심이 앞으로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이미 제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외국으로 출국한 다음 날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방의 햇빛도 거실의 정적도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웃는 모습도
어제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진실을 확인하려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직후부터 제 일상은 보이지 않는 불안으로 뒤덮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낯설어졌고 집안이 마치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하루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들의 등교를 챙긴 뒤 현관문을 닫는 순간조차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머릿속으로 남편의 영상통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목소리, 급하게 내리던 카메라 각도, 흔들리는 표정, 그 모든 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정신을 쪼개놓듯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머릿속은 여전히 새벽 같은 어둠에 갇혀 있었고 해가 기울어갈 무렵에는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또 하나의 불안이 시작되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차분해지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탐정이 나가 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탐정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는지, 혹시 남편에게 이상한 움직임이 생기진 않았는지, 혹시 이미 무언가 발견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든 접시를 그대로 물속에 떨구기도 했고 청소기를 돌리다가 청소기를 켜둔 채 멈춰 서 있기도 했습니다. 문득문득 가슴이 얼어붙는 것처럼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찾아오는 고요한 공기 속에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누구와 있는지, 탐정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잠을 청하기 위해 누워도 눈을 감는 순간 영상 통화에서 들렸던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순간의 충격이 마치 다시 지금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탐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잠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저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져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피부 위로 식은땀이 맺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오는 한마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아니었으면. 그 한마디는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 자신이 느끼는 가장 절박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은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저녁 바람도 싸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가끔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문득 제 인생의 방향이 이곳에서 완전히 꺾여버릴지도 모른다는 예감 같은 것이 몸속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은 이미 제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심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출국한 뒤 정확히 한 달이 흘렀습니다. 달력 한 장을 넘기는 시간은 평소라면 아무 의미 없는 하루의 반복이었겠지만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탐정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그 연락은 늘 짧았습니다. 확인 중이라는 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상황이 복잡하다는 말, 그 말들은 더 깊은 불안을 심어놓고 끝내 필요한 결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탐정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귀국했다는 말, 저에게 보여줄 자료가 있다는 말. 저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손끝에 감각이 사라지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이제는 끝을 보아야 한다는 결심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탐정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제 발걸음은 어디에 딛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흔들렸습니다. 탐정은 제가 오자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에는 어떤 조심스러움과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탐정은 책상 위에 준비된 봉투를 꺼냈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자리를 권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탐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저를 보고 있는지 자료를 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탐정은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건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나라의 언어로 된 문장들이 남편의 이름 옆에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탐정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해외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숨이 가슴께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다음 서류를 또 꺼냈습니다. 현지에서 올린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야외 정원, 웃고 있는 신부, 그리고 신부의 허리를 잡고 서 있는 남편. 그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던 부드러운 미소가 아니라 그곳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가 꺼내졌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탐정이 찍은 장면. 남편이 외국 여자와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 둘이 함께 집을 나서고 함께 쇼핑을 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제 손은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흔들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사무실인데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외국 여자랑 결혼을 했다니. 그 말은 울음이 섞인 것도 아니었고 분노가 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망과 체념, 그리고 남편이 서 있던 자리에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의 목소리였습니다. 탐정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펼쳐진 증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묵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제가 아는 남편의 그림자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류철을 덮는 탐정의 손끝을 보며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것들은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은 제가 모르는 또 하나의 삶을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이 가슴을 갈라놓는 듯 아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료를 모두 확인한 뒤 저는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은 저릿저릿했고 가슴은 안에서 짓눌리는 듯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 이 모든 장면이 거짓처럼 사라질 것 같아서 무언가 붙잡고 싶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은 남편과 다른 여자, 결혼식, 함께 웃으며 맞잡은 손, 함께 사는 집의 내부, 그들의 일상,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날카로운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꿈일 거라는 생각을
억지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눈을 감는 순간에도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그대로 떠올라 제 마음을 더 잔인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탐정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충격 때문에 무너지는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탐정은 제가 계속 사진을 바라보며 정신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을 지켜보다 결국 의자를 끌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하려는 단단한 직업인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탐정을 겨우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탐정의 말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탐정은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단순히 이혼을 요구하면 남편은 기꺼이 이혼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오히려 외국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이 오히려 상황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거라고. 그러나 문제는 그냥 이혼으로 끝내면 아내인 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손쉽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 탐정은 고개를 숙여 서류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외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정식 혼인신고에 결혼식까지 올린 만큼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재산분할 등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직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켜 생각이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했던 모든 말들, 나를 안심시켰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놓인 증거들. 그 사이에서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곧 귀국할 것이고 제가 직접 사실을 꺼내면 남편은 변명할 것도 없이 담담하게 이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나 저는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 눈으로는 탐정을 바라보면서도 머리와 가슴은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탐정은 제 두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남편의 재산 절반을 분할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탐정의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제가 차지했던 자리가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어느 한 지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나도 모르게 제 입술 사이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그 한마디가 저 스스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지난 세월, 그 사람이 보여줬던 온기, 함께 쌓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그 한마디와 함께 제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정은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결심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빼앗아간 모든 시간과 고통을 법적으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탐정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겨울날의 냉기처럼 제 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데만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모두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지금 무너져버리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제 인생까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란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몸을 가누지 못하게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떨리던 손끝을 쥐어보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고소해야 한다고, 그 사람의 잘못을 법 앞에 세워야 한다고, 그래야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 결심은 대단히 강한 외침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진 마음 사이로 겨우 자리 잡힌 한 조각의 의지. 하지만 그 의지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 발바닥이 바닥에 붙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단정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고 책상 맞은편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영상통화, 낯선 여자의 목소리, 급히 끊겼던 전화, 연락이 뜸해진 이유, 그리고 탐정이 가져온 혼인신고 서류와 결혼식 사진, 함께 살고 있는 생활 영상까지. 말을 할 때마다 목이 메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를 위한 첫 번째 증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차분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도 충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모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냉정한 전문인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모두 끝냈을 때 변호사는 서류철을 정리하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재산 분할을 포함한 고소 절차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다시 뛰었습니다. 불안의 떨림인지 결심의 떨림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이제 법적 절차의 첫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준비한 고소장 초안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술 사이로 단단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 한마디는 절망이 아니라 저를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 앞으로 내밀며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그 서명은 남편과의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문장이자 제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결국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이 서서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살아갈 인생을 위해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저는 일상 속에서 작은 떨림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달받는 서류들은 하나하나 제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고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수록 긴장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이미 건너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외국에서 급하게 귀국했다는 연락이 변호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연락을 들었을지 상상해 보려 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감정에 제 마음을 할애할 부분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소리에 놀라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낯설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지낸 흔적이 남은 얼굴, 지쳐 보이는 눈빛, 하지만 그 모든 것 위로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겹겹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 안으로 성급히 들어왔고 저를 향해 왜 이런 일을 벌였냐고, 대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냐고, 어떻게 이런 고소가 가능하냐고 숨가쁘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당황함을 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말들이 숨을 헐떡이는 공허한 소리처럼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만 가만히 귓가에 울렸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해 보라고, 왜 이러는지 말해달라고 쿵쿵 몰아붙이듯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숨길 필요도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없는 진실의 무게를 담아 입술을 열었습니다. 재판 준비나 해. 그 한마디는 저 자신에게도 남편에게도 돌아갈 길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굳게 닫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가슴이 크게 들썩였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을 잃은 사람처럼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자료를 통해 본 진실이 그 사람 앞에서도 더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이며 손끝을 비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그 한 장면에서 모두 무너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 깊숙한 곳까지 쓸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내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긴장과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제 삶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결심이.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 건물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저에게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조차 희미했고 가슴은 천천히 가라앉는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법정에 들어서자 앞쪽에 앉아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외국에서의 삶이 어느 순간 끊겨 이곳 한국의 법정으로 끌려온 듯한 어색하고 경직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저를 향한 미안함도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앞에서조차 이미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탐정이 확보한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 결혼식 사진, 함께 사는 영상,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모습까지 모두가 법정 스크린에 반복해서 펼쳐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저의 심장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했고 판사는 그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인하며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있는 여성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 배우자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겼는지, 법정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기도 하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숨을 들이쉬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해명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도 남편은 입 밖으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확실한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소리가 저 멀리 흐려지듯 사라졌습니다. 오직 판사가 읽는 목소리만이 법정 안을 묵직하게 채웠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이중 혼인 행위,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 책임을 고려할 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최대한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의 재산 절반을 제게 분할할 것, 그리고 부부관계를 정식으로 해소할 것을. 판사의 목소리가 마치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판결을 들은 바로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작게 그러나 분명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 말은 남편과의 결혼이 끝났다는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고 있던 불안과 의심, 배신과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판결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 바닥만 바라보며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지난 세월의 끝을 알려주는 듯 낮지만 깊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뒤에는 작고 미약하지만 새로 시작되는 삶의 기척이 아주 천천히 제 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저는 집안의 공기를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법정의 냉기가 마음 구석구석 남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공기를 조금이라도 밀어내기 위해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바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와 집안에 쌓여있던 오래된 그림자를 천천히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이제는 이것들이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조급하게 울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문을 붙잡고 흔드는 듯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초췌해진 얼굴,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피로가 깃들어 있었고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향해 다가오려 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저에게 간청했습니다. 재판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뒤 그 사람에게 남은 건 부끄러움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지금 제 앞에서 형체를 갖고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입술은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며 마지막으로 붙잡을 말들을 겨우 찾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부서졌고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숨이 섞인 채로 겨우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제발.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단어. 하지만
언젠가 한때는 누구보다 간절히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부서진 조각처럼 흩어지며 집안의 공기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는 미련도 동정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난 것은 끝났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마음의 자리를 틀었습니다. 저는 문 안쪽으로 들어가 남편의 남아있던 짐들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옷가방, 서류들, 지갑에 끼워두었던 오래된 사진, 집안 여기저기에 남아있던 작은 흔적들.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단단하게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한번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리고 남편은 그 소리에 움찔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짐이 전부 문 밖에 쌓였을 때 저는 현관문을 잡고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그 한마디는 울음도 분노도 떨림도 없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눈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이 집안에 남아있던 모든 과거를 완전히 잘라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뒤 집안에는 오래된 침묵만 남았습니다. 남편의 짐이 사라진 자리에는 기묘한 허전함이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 쓰다 남은 찻잔, 걸어둘 사람이 없는 빈 옷걸이,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마음을 후벼 파는 빈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없이 고요한 집 안에서 저 혼자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의 그림자가 집안 곳곳에서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버릇처럼 걸어가던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어딘가에 박혀 있는 듯했고 주방의 의자를 밀 때도 어색한 공기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혼은 문장 하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내린 한 줄의 결정이 하루아침에 제 삶의 반을 도려내 간 것처럼 그 빈자리의 무게가 하루 종일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불빛이 흐르고 사람들의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 불빛과 저 사이에 두꺼운 벽이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불안은 더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남편 없이 혼자서 노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저도 모르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작고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긴 터널 속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몸은 지쳤고 가슴은 서늘했고 눈가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디선가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살아야지. 그 한마디는 우울 속에서 올라온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그 말은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 가까웠지만 그만큼 진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며 집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냄새와 남편의 잔향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도 바로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조금씩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의 이름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한다고. 아직은 흔들리고 아직은 무너져 있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바로 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조용히 방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용하던 것들은 치워두고 새로운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자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아주 작은 첫걸음처럼 집안이 비어 보이던 공간은 조금씩 저만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조용히 다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저의 속도로 천천히 살아가겠다고. 이혼이 끝나고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살아가는 일상은 천천히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쯤 지나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남편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짧게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인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멀리서 오래도록 신뢰받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소식은 저에게 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고 그토록 열정을 쏟아왔던 자리,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직위,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지켜왔다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사실은 예상보다 훨씬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은 더 깊은 침묵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모든 정리를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떠났다는 것. 제가 한때 그토록 걱정했던 땅, 그토록 불안해했던 거리, 그곳으로 그 사람은 이제 혼자가 된 채 돌아갔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무게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선택은 우리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분명했고 그 대가는 이미 충분히 치렀습니다. 하지만 함께 보냈던 시간들, 서로에게 기대었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식을 들은 뒤 한참 동안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조용했고 하늘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감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미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든 조금은 잘 나아가길 바라는 아주 조용한 마음. 그 감정은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아주 낮게, 아주 조용하게 단 한마디를 음조렸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으면.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갈 마음도 없었고 지난 시간을 다시 붙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더는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주 작은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천천히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외국 어디쯤에서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알 수 없지만 저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혼 이후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은 편안한 숨이 고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바람이 계절을 갈아입는 동안 저의 삶도 조금씩 새로운 결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도, 혼자 걷는 거리도, 혼자 맞는 밤도 어색하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쌓일수록 저는 조금씩 혼자 사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출근 준비를 챙겨야 했던 손은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움직였고
값싸고 간단하게만 차리던 밥상은 이제 제가 먹고 싶은 재료로 서서히 풍성해져 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취미들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작은 꽃 화분을 다시 기르고 늘 미루기만 했던 책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빈 시간이 많아지자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스스로 고민하며 제 삶을 직접 디자인해 갔습니다. 혼자서 걷는 산책길은 처음엔 외로움이 따라붙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람 스치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의 빈 마음을 천천히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눌러놓았던 생각을 조심스럽게 다시 꺼냈습니다. 여행, 결혼 이후 가족을 챙기느라 단 한 번도 저 혼자만을 위해 떠난 적이 없던 길, 그 길을 다시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조용히 끌어당겼습니다. 처음 선택한 여행지는 멀지 않은 바닷가 도시였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고 혼자 떠난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바닷바람은 부드러웠고 파도 소리는 마음의 깊은 곳에 쌓인 먼지를 씻어내리듯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천천히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누군가의 일정에 맞출 필요도 없이 저만의 시간을 온전히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지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작고 단단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쓸쓸함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닌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단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지고 있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건네는 확인과 다짐 그리고 작은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시도 여행해보고 전에는 관심조차 두지 못했던 문화센터 강의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조금씩 제 삶의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혼자서 길을 걷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밤을 맞이하는 일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조용히 숨쉬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가장 큰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었고 저는 그 시작을 조금씩 천천히 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5년이라는 시간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공허했지만 그 공허가 익숙해지는 데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제 마음대로 설계하며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의지하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탁의 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비어 있는 자리조차 더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저만의 취향을 채우는 작은 휴식 공간이 되었고 혼자서 차를 마시며 책을 펼치는 저만의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행은 더 넓어졌습니다. 국내 곳곳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사진도 찍고 작은 카페에서 글을 적어 내려가며 저 자신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세월은 어느새 제 마음의 흉터 위에도 아주 얇은 새살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어느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택배 기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문으로 향했지만 문을 열고 마주친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아주 조용하게 멈췄다가 서서히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5년 전의 남편이 더 늙고 더 지쳐버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5년은 제게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붕괴의 시간이었던 듯 했습니다. 볼살은 빠지고 눈동자에는 깊은 그림자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으며 고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낮게 숙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서서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는 것조차 힘겨운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해외에서 결혼했던 그 여자와도 이혼했다고, 새로운 가정도 지키지 못했고 지금은 돌아갈 곳도 기댈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리고 5년 전처럼 또다시 저에게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바람에 휘날릴 정도로 약했고 진심인지 혼란 속에서 나오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때는 내 인생의 전부라 믿었던 사람의 쇠약해진 모습을 조용히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지나왔고 너무 많은 상처를 견뎌냈으며 그 상처를 이겨내며 저만의 삶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지금의 저를 다시 끌어당길 만큼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마지막 기대를 품고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짧게 숨을 내쉬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아요. 그 한마디는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저의 가장 확실한 결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 한마디에 입술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어디 놓을 데 없는 손을 허공에서 몇 번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자신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집 앞 계단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한때 제가 붙잡고 싶었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집안의 바람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는 아무런 후회도 아무런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평소처럼 고요했고 제가 살아가는 하루는 아무 변화 없이 그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한 건 남편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남편이 마지막으로 문 밖에 서 있던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고요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도, 누군가의 퇴근 시간도,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마음도 없어진 집안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혼자 밥을 지으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올려놓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음식을 천천히 씹다 보면 문득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곤 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그동안 왜 미처 느끼지 못했는지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고 누구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소파를 옮겨 앉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산책길을 바꿔 걷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자유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혼자가 되어 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집 안 어디에도 억지로 참아내야 했던 감정은 없고 상처를 덮기 위해 급하게 다른 무언가를 붙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혼자인데도 집안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제가 선택한 것들로 차분하게 채워져 갔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더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는 사실이 나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고, 바닷가에 앉아 조용히 파도를 바라볼 때면 이제야 제 인생이 제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가에 앉아 있을 때 가슴 속에서 아주 고요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는 쓸쓸함이 아니라
제가 가장 편안해지는 형태라는 것을 5년의 시간은 저에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고 조용한 행복을 그토록 늦게야 깨달았는지 스스로에게 조금은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누구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오직 제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일 것이고 그 시간이 어떤 모습이든 저는 그저 지금처럼 제 다움을 잃지 않은 채 조용히 천천히 행복을 쌓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삶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조금씩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